팬덤이 많은 부분의 사회의 지속 가능성, 관심을 유지하는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는 기본이 된다고 해서 팬본주의라고 저희가 정의했는데, 이 기본이 뭐냐? 네, 안녕하세요. 엠브레인 트렌드 줍줍의 윤덕환입니다. 네. 2025년 트렌드 모니터가 출간되었네요. 그러니까요. 박수 한번 주시고. 와, 이게 무려 17번째 책입니다. 네. 소리 소문 없이 많이 나왔죠? 요번에 저희는 이런 주제를 전면에 내세우는데, 핵심은 그런 겁니다. 각자의 세상에서 각자의 의미를 찾는 미분사회. 저희 책은 특징적이라고 한다면, 과거부터 1년에 연속된 현상들의 변화가 어떤 부분에 생겼고, 그 변화의 원인이 뭔가를 진단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주목해가지고 몇 가지 현상들이 비슷한 현상인데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는, 여기 주목하고 있습니다. 있었죠. 2003년도에 카드 사태라고 굉장히 큰 사건이 좀 있었습니다. 국내에. 97년도 말에 IMF 때가 있었죠. 그 이후에 IMF 구제금융이 이제 들어오면서 98년도에 이제 정권 교체가 되고, 기적과 같이 한 3년 만에 그 부채를 탕감했어요. IMF에서도 이거가 없었던 일이라고 이렇게 선언할 정도로 부채를 갚았는데, 그 IMF에서 굉장히 비싼 금리로 매기게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다 갚고 나니까 내수 시장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별로 구조조정도 하고 막 정리해고부터 경기가 워낙 안 좋습니다. 그때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은 국민들이 나서가지고 금모으기 운동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때 통계를 보면 그 이후에 그러면 내수를 좀 키워야 되잖아요. 정부에서는 뭘 했냐면, 현금 거래로 인해 가지고 세금에 안 잡히는 세수가 많으니까 그 세수를 좀 늘리기 위해서 투명한 거래를 증진시킨다고 신용카드 발급을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 했어요. 거기에 발맞춰가지고 카드사들도 카드를 엄청 발행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약간 브레이크가 없었습니다. 대학가에도 와갖고 카드를 막 발급해줬어요. 지불 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도 신용을 일으킬 수 있는 매체를 엄청 발급한 거죠. 그러다가 2002년 말부터 2003년 초에 이게 사달이 나기 시작합니다. 채무를 못 갚는 사람들이 급증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2003년도 초에 통계가 났는데, 신용불량자가 300만이 넘었습니다. 그 이후에 소비자 전망조사라고 있어요. 소비자 물가지수, CSI라고 하는 조사를 이렇게 한 게 있는데, 2024년 6월, 7월, 8월이 100을 기준으로 그보다 떨어지면 전망이 안 좋다는 건데, 그게 90 이하로 떨어집니다. 2003년 요때 이 소비자 CSI 지수가 얼마냐? 70대예요. 엄청나게 낮게 이제 떨어졌었어요. 내수가 굉장히 폭락했던 시절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아껴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때 유행했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행복 주식회사라는 프로그램 안에 주말에 했던 프로그램이에요. 이거 안에 만원의 행복이라는 코너가 사람들한테 관심을 크게 얻었어요. 굉장히 롱런한 프로그램인데, 10,000원을 가지고 일주일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반인이 처음에 등장했다가 셀럽이 하는 거가 반응이 좋으니까 셀럽들 간에 대결을 시켜요. 이 프로그램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어요. 돈을 아끼는 상황을 보여준 거가 되게 유행했는데, 2022년도에 비슷한 일이 외부에서 시작됩니다. 이게 뭐냐면, 2022년도 4월 달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됩니다. 회식도 엄청 늘었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제 보복 소비다 그래가지고 소비 내수 시장이 갑자기 막 높아졌다, 이런 그 통계도 많이 나와 있는데, 흥미로운 건 이때 미국발 고금리 문제가 엄청나게 이제 문제가 돼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한 8%, 10% 이렇게 막 올라버리니까 금리를 급등시키거든요. 그 미국의 그 연방준비위원회에서 하는 금리에 우리나라 금리도 따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같이 금리를 올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올리기 시작하면서 내수 시장에도 영향을 줍니다. 국내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그 지출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드는 거죠. 여기에 여파가 있어가지고 불황이 또 시작됩니다. 2022년도 말부터. 그래서 소비자들이 또 이 불황에 대비를 하잖아요. 이때 무슨 일이 생겼냐? 사람들이 이제 무지출 챌린지라고, 이게 굉장히 유행합니다. 이게 지금도 유행해요. 2025년도에도 지속된 현상일 것 같아요. 근데 무지출 챌린지하고 이 만원의 행복 프로그램하고는 공교롭게 이 불황에 대비하는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지출 챌린지가 얼마나 유행이었냐면,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기재부에서 나왔던 공식 블로그에 있었던 내용인데, 지금은 내려갔습니다. 무지출 챌린지가 굉장히 2022년도 하반기부터 유행인데, 요거 한번 해보실래요? 이렇게 동참하는 내용들의 블로그가 나왔다가 여론에서 이제 엄청 때려 맞아요. 기재부가 내수 시장을 좀 활성화시켜가지고 그 소비 진작을 통해가지고 경기를 좀 높이는 기능들을 좀 해줘야 되는 역할을 할 부서인데, 이 무지출 챌린지로 극강의 소비를 아끼는 이걸 홍보하는 게 맞냐, 이런 식의 이제 여론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이게 둘 다 이제 대중 소비자들이 불황을 대비하는
뭐 공감 포인트라든지 아니면 어떤 행동 전략 같은 건데 양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2003년도의 만 원의 행복은 내가 돈을 아껴야 되는 상황은 있는데 이거를 드러내기 힘든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왜냐면 약간 궁상맞아 보이고 뭐 이러니까 이 궁핍해 보이는 상황에 대해서 누군가가 대리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공감했던 거죠, 크게. 그런데 지금은 무지출 챌린지는 어떤 형태냐면 자기가 궁핍하거나 어려운 상황을 적극적으로 드러냅니다. 심지어는 SNS에 공개적으로 내가 돈을 극강으로 아껴야 되는 미션을 정하고 이거를 알리고 공유하는 사람들하고 그런 활동을 하는 거죠. 핵심은 이 무지주 챌린지 안에는 뭐가 바뀌었냐면 인간관계가 축소되고 있다는 것들을 반증해요. 왜냐하면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인간관계가 넓거나 이렇게 많이 만나지 않으면 드러내도 상관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2030은 저희가 통계를 보면 식사할 때 누군가와 같이 안 하는 사람들이 늘었고 4050은 저녁 모임을 줄여요. 아니면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모이거나 사람들이 점점 더 혼자 생활하는 걸 익숙하게 되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 인간관계를 줄인다는 것은 혼자 생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게 일상화되고 있는데 이게 2019년도 저희가 측정해본 바에 따르면 계속 높아지고 있었다가 코로나 때 오히려 낮아졌거든요. 나랑 비슷한 상황인 사람들이 많아졌으니까 이렇게 외로운 경험들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만성화 단계에 들어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찾아낸 굉장히 중요한 결과 중에 하나는 외로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그 외로움의 원인에 대한 진단 있죠? 이게 핵심이 경제적인 원인의 배경이 있다는 거죠. 이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외로움을 느낀다는 비중이 근소하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양극화가 점점 더 벌어지면 경제적인 레벨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은 외로움을 점점 더 많이 경험하게 되겠죠. 여기서 파생하는 트렌드가 2025년 트렌드 모니터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분석할 때 가장 고민이 됐던 지점이 이런 거예요. 통계는 그러니까 평균을 다루잖아요. 평균이 가리키는 방향이 사회 전체의 방향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로 보면 50대 이상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피력하는 분들이 많아요. 평균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영 피프티라고 그래가지고 젊은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50대들도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50대의 인원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시장을 형성할 만큼 크기가 되는 거죠. 20대 같은 경우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언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MZ세대의 아주 일부 20대들은 화려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럭셔리한.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이제 라이프 스타일을 다루는 기사나 보도나 뉴스나 마케팅 정보들이 많은데 여기서 이 정보가 가리키는 방향이 전체 상황을 다 일관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다. 요거를 이해하셔야 되는 포인트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외로움을 향하는 방향, 그 다음에 외로움이 지속되는 것에 지지되고 있는 이 경제적인 문제, 이게 지향하는 한 4가지 포인트가 저희 책의 2025년 트렌드 모니터의 핵심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핵심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소비 생활을 굉장히 극단적으로 쪼개고 있어요. 고물가 상황이 되니까 많이 사갖고 저장해 놓고 써야지 이런 소비가 아예 없어졌습니다, 지금. 여가 생활할 때도 1,000원짜리 웹툰을 빌려가지고 한시적으로 그 소비하는 패턴들도 뭐 익숙하고 1,000원, 2,000원 하는 보험에 들고 있어요. 과일이나 이런 것들도 아주 단품으로 쪼개진 조각 과일들을 사거나 소비하고 있는 것들도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이 경험들을 저희는 챕터별 경험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일상화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MBTI 많이 하시잖아요. 여기에 더 나가서 이렇게 조각된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을 성격이나 자기의 전체 모습을 쪼개서 분석하고 있어요. 성격, 외모, 자기가 잘하는 일 이렇게 셀프 리서치 쪽에 관심들도 높아지고 있어서 자기 경쟁력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받아보자고 하는 거죠. 이렇게 쪼개고 나누고 이걸 재분석하고 이런 경험들이 일상생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테마입니다. 사람들이 그거를 언급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 AI의 현타를 맞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걸 통해서 아웃풋을 내는 사람, 익숙해지는 사람들은 이 마태 효과가 사라지는 효과를 경험하고 있고 이래서 무엇을 뽑아내야 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죠. 결과적인 부분에서 의미를 찾고자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다뤘던 육체 노동에 대한 것도 거기에 파생하는 결과인 거죠. 내가 만든 일 또는 내가 직접 한 일에 대해서 성취감이나 의미 부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컬처 파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제 팬덤 같은 거예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의 팬덤이 있는 쪽에 조금 더 눈이 가고 선망에 있고 이랬는데 그 취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취향 리미티스트라고 하는 파트를 보시면 공감을 많이 얻지 않아도 최소한 내가 본 경험들, 내가 느낀 이 경험들을 공유해 줄 사람 한두 사람만 있으면 돼요. 지금은.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비주류와 주류 문화가 아주 안정적으로 균형 잡혀 있어요. 대세는 뭐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좀 잘 안 어울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걸 다루고 있고 이 기반이 되고 있는 팬덤의 기본 기저도 좀 바뀌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팬본주의라고 정의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뭐냐면 지금은 비즈니스 파트도 그렇고 아니면 정치,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 있어서 팬덤이 없으면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대기업들도 비즈니스 마케팅을 초기할 때 팬덤들을 모으려고 하고 있어요. 팬덤이 많은 부분의 사회의 지속 가능성, 관심을 유지하는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는 기본이 된다고 해서 팬본주의라고 저희가 정의했는데 이 기본이 뭐냐? 굉장히 흥미롭게도 나와의 관계입니다. 팬덤이 내 정체성을 대변한다는 논리죠. 요게 한국 사회는 없어요. 더 중요한 거는 이 셀럽과 나와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주 국소적으로 움직이는 어떤 쪽에서는 열광하는데 어떤 쪽에서는 전혀 이 존재 자체도 모르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많은 것들을 쪼개서 작게 소비하고 작게 의미 부여하고 막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규모의 경제 시대에는 규모 자체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내가 100억 따왔어. 그 자체로 큰 의미잖아요. 내가 이걸 냈어. 제목의 책을 냈어. 큰일 자체로 의미를 인정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1,000원짜리를 샀다. 또는 1,000원짜리 웹툰을 소비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걸 다 모아가지고 내가 의미 부여를 해야 됩니다. 각자의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세상.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가 된다. 이게 이제 소셜 파트에서 저희가 굉장히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죠. 트렌드 책들은 읽으시면 좋습니다. 근데 다나 제가 이제 조언을 드리자면 다양한 맥락에서 다양한 책들을 접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트렌드 책을 고르시는 분들의 공통의 욕구가 있어요. 미래를 궁금해하기 때문에 그걸 읽습니다. 그런데 트렌드는 약간 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패드, 그 보통 1년 내외 유행하는 현상, 패션은 한 2, 3년짜리 유행하는 현상, 그 다음에 트렌드는 한 4, 5년짜리, 메가 트렌드는 5년 이상짜리, 그 다음에 컬처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컬처는 30년 이상 가는 현상인데 패드, 패션, 트렌드, 메가 트렌드, 컬처 이거는 이제 기간이 규정되어 있는 트렌드의 정의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지금 유행하는 게 이게 1년짜리가 될지 3년짜리가 될지 5년짜리가 될지 어떻게 압니까? 몰라요. 그 허니버터칩 아시죠? 2015년, 6년 때 유행했던 너무 인기가 높아가지고 편의점의 알바생들한테 이제 막 뇌물도 줘야 되고 뭐 이런 사건들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혜태제과에서는 공장까지 새로 졌어요. 그 다음 해에 인기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팔리는데 그 한 10년 전에 있었던 인기만큼 안 해요. 흰 국물 빨간 얼큰한 라면 혹시 유행인 거 아셨습니까? 그것도 2012년도에 되게 유행했었는데 지금 잘 소비 안 되거든요. 사실은 이 유행이 얼마짜리가 될 거고 이게 실제로 이 아이템이 뿅 해가지고 얼마나 갈지를 예언할 수 있는 책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대중 소비자들이 어떤 태도나 생각을 가지고 요 판단을 하고 있고 요게 딱 1년 전이나 2년 전에 어떤 식의 판단이 이어져 왔고 상승세에 있다면 이게 어떻게 가겠구나 추론이 가능하게 정보를 드리는 책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많은 트렌드 책들을 참고해 보실 때 요거만 보시면 됩니다. 결과가 아니라 어떤 자료로 분석을 했는지 요거를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정보를 취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025년 트렌드 모니터는 여러분들 판단할 때 굉장히 중요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소비자들의 과거의 판단과 현재의 판단과 향후의 추론이 가능한 시점에서 여러분들한테 판단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네.